명료한 개념의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 우리가 명석한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객관적 토론과 과학 연구에서는 반드시 엄밀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로크에 따르면 학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외관상 심오한 지혜를 담고 있는 듯 보이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말들로 흐르기 십상인데, 만일 이 말들은 사실 단지 언어의 오형일 뿐이다. 오도하는 추상적 언어 사용을 제거하는 일은 중요한 치료 활동이다. 이로써 언어 사용자들은 착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언어의 명료화는 공적 토론과 과학적 작업에서 이성적 행위를 가능하게 해준다. 우리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과학적 혹은 정치적 쟁점들을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옳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리하여 우리가 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압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용할 수 있는 논변들을 토대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주장한다. 그러나 논변의 변화가 생기면 그에 따라 즉각 우리의 견해를 바꾼다.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로크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는 어떤 지식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가? 로크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말꼬를 튼다. 정신은 어디서 그 모든 이성과 지식의 재료들을 가지고 오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바로 경험이다. 이렇게 로크는 추론과 인식의 재료들을 경험에서 온다고 말한다. 로크는 경험을 구분한다. 외적 지식으로서의 경험과 우리 자신의 정신적 작용과 조건에 대한 내적 시각으로서의 경험이 그것이다. 감각과 반성. 이러한 방식으로 경험하는 것은 단순관념들이다. 수동적으로 획득된 이 단순관념들은 적극적으로 정신에 의해 상이한 방식으로 가공된다. 이렇게 해서 아주 다양한 우리의 복합관념들이 생겨난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의 지식이 그것의 토대가 되는 지각된 관념들의 합에 불과한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는지 물어야 한다. 이 물음의 답을 예상해 보시라. 그렇다. 그대가 예상한 대로다. 지식은 경험으로부터 지각과 반송을 통한 단순관념들로부터 비롯되지만 정신은 단순관념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지식의 형성에 인간의 정신이 적극적 역할을 한다. 복합관념들이 기본적으로 지각된 단순관념들의 총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로크는 무한 개념을 예로 든다. 우리는 한 번도 무한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러나 앞에 놓인 선본을 계속해서 느리는 것을 상상하면 우리는 무한한 선에 대한 개념에 도달한다. 시간 개념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할 수 있다. 로크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의 무한 개념이 대체로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무한한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단지 우리의 경험을 통해 주어진 것들을 일반화함으로써 무한을 상상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이러한 무한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로크의 지식 형성 이론을 정리한다. 우리는 백지 상태로 본유관념 없이 태어났다. 외부의 사물들로부터 지각을 통해 단순관념들을 받아들이는데 이 단순관념들은 외부의 사물들이 진짜로 가진 속성들과 우리가 그것들에 부과한 감각질로 구성된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 작용과 조건으로부터 반성에 의한 단순관념을 갖는다. 이 재료들을 가지고 이미 말했다시피 다양한 종류의 복합관념들을 형성해낸다. 이로써 우리는 지각에 의해 단순한 관념들과 반성에 의한 단순관념들을 토대로 하지만 이 단순관념들로 환원될 수 없는 지식을 획득한다. 다음은 로크의 정치 이론이다. 인식론보다 이해하기 쉬우니 한숨 돌리자. 로크는 개인을 기본 요소로 생각했고 국가는 개인들 간의 사회 계약에 의해 창설되고 이로써 자연 상태가 폐지된다고 보았다.
자연 상태는 무정부적인 전쟁 상태가 아니라 개인들이 무제한적인 자유를 누리는 생활 형태이다. 여기에서 모두 평등하다. 평등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 평등과 자유는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신체에 관한 처분권을 가지며 따라서 우리의 신체를 가지고 성취한 것, 우리 노동의 결과인 재산에 대해서도 처분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 상태에서 정치적 계약으로 옮겨가는 과정은 이렇다. 자연 상태에서 각 개인은 낭비 없이 자신의 노동으로 삶을 유지하고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는 일정한 조화로운 평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형태의 자연 상태의 특징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 생산되고 개인적 소비에 의해 제한되는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한 물물교환 경제이다. 정치적 사회 계약을 맺기 전의 어느 시점에 사람들은 화폐를 도입하기로 묵시적으로 자발적인 동의를 하였다. 화폐와 함께 물질적 불평등이 생겨났다. 이러한 불평등은 화폐를 도입하기로 개인들이 서로 자유의사에 의해 맺은 계약에서 기원한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의 소유는 정당하게 생겨난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불평을 할 아무런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 정치적 사회계약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모두가 생명을 보존하는 데 관심을 가졌고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재산을 보존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비록 그 전제는 각기 달랐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회계약에 관심을 가졌다. 로크가 생각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다. 17세기 말 영국의 대다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로크도 국가가 다른 나라와 유사한 산업들에 대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떠맡는 경제체제를 지지하였다. 국가는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추진해야 하지만 무역과 산업을 감독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된다. 경제는 사적 자본을 토대로 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개인의 수입을 조정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등 사회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에게 정치적으로 질서가 잡힌 사회는 일정한 법령들에 복속하는 다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국가다. 각 개인은 어떤 통치자라도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를 소유하는 것이다. 이것은 입헌 통치다. 로크는 통치자들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하나의 기관에 다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사회가 작동하려면 소수가 다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로크가 다수를 강조한 것은 당시의 시민계급이 귀족의 전통적 특권에 반대하면서 추구하였던 법적 평등에 들어맞는 것이었다. 지금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보통 선거와는 다른 견해이다. 로크는 보편적인 투표권 제도를 갖춘 대의정부라는 의미에서 다수의 통치체제를 지지한 것은 아니다. 로크는 모든 사람이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재산을 소유한 계급, 즉 중간 계급과 귀족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졌던 1689년 이후의 정치체제에 만족하였다. 요약하자면 로크는 시민계급이 귀족을 제어하고 국민국가를 통일하기 위하여 절대 군주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군주를 제거하고 직접 정부를 통제하기를 바라던 자본주의 단계의 자유주의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이데올로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에 져서 통치에 관한 두 논거는 통상 통치론으로 번역된다. 자유주의의 성서로 불리며 프랑스와 북아메리카의 혁명적 함의를 얻게 된다.